빈젓. 김태환. 침대 등받이를 세우고 어머니를 번쩍 들어올린다. 어머니의 몸이 왕겨 가마니처럼 가볍다. 알 수 없는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차오른다. 몸무게를 가늠하는데 왜 왕겨 가마니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삶이 알곡을 털리고 난 왕겨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어머니의 정수리 가운데가 눈에 들어온다. 검은 머리는 한 올도 남아있지 않은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거린다. 몸은 말려놓은 생선처럼 부실한데 머리카락은 왜 윤기가 흐르는지 알 수가 없다. 조금씩 떠먹는 죽의 영양분이 모두 머리카락으로만 가는 것 같다. 윤기가 흐르는 흰 머리카락을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띈다. 두피가 드러나 보이는 정수리 부분에 검은 티 같은 것이 깔려 있다. 손가락을 펴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 밑으로 집어넣는다. 손가락에 닿는 흰 머리카락의 감촉이 부드럽다.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을 끼우고 옆으로 쓸어본다. 검은 티끌이 두피 전체에 깔려 있다. 나는 휠체어를 세우고 한 번 더 어머니의 머릿속을 뒤집는다. 뒤따라오던 간병인이 옆으로 다가와 어머니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 저번 주부터 그래요. 까만 머리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때가 아니라니까요. 간병인의 목소리는 죄 지은 사람 마냥 울상이다. 간병인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그녀의 수고가 너무 고맙다. 서너 달에 한 번씩 콧배기를 삐끔 들이밀고 가는 누나들에 비하면 그녀의 존재가 고맙기 그지없다. 나는 다시 한번 흰 머리카락을 헤집고 두피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정말 흰 머리카락의 뿌리가 까맣게 올라오는 게 육안으로 확인된다.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보았습니까? 아직이요. 저도 아직까지 확신이 서질 않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들은 이야기인데요.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검은 머리도 다시 나고 없어졌던 치아가 새로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하대요. 설마요? 정말이에요. 작년쯤인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100세가 넘은 할머니였는데 생리까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나는 생리라는 말에 간병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본다. 남자에게 부끄러움도 없이 생리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도 있는가 싶다. 간병인의 나이를 짐작해보면 환갑은 조금 지난 듯했다. 그렇다면 생리가 멈춘 지가 꽤 되었을 것 같다. 그래도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닐 터인데 외간 남자에게 생리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 검은 머리가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처녀로 돌아가려나 봐요. 처녀가 왔다고? 우리 집에? 사실 어머니와 대화하기는 쉽지 않다. 귀가 어두워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기억은 시간을 뛰어넘어 아무 장소에나 순간이동을 했다. 말뜻을 알아차리려면 한참을 생각해 보아야 했다. 갑자기 나에게 학교에는 잘 다녀왔느냐고 묻는 시기였다. 벌써 40년이나 지난 과거가 오늘 툭 튀어나오는 시기였다. 그래도 어머니의 기억이 아주 사가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나와 함께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작년부터는 치료를 위해서 한 달에 열흘은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와 함께 한 집에서 54년을 함께 살아온 것이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머니의 100세 생일이다. 100세 시대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세까지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어머니의 6이나 되는 딸들이 벌써 3명이나 죽었으니 말이다. 어머니의 첫 딸, 그러니까 나의 제일 큰 누나는 올해 81세인데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 둘째 딸이 올해 79인데 75세까지 살고 노환으로 죽었다. 그 다음에 셋째 딸이 죽으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엉뚱하게도 다섯째가 먼저 죽었다. 70을 넘기지 못하고 암으로 세상을 떴다. 어머니는 딸들이 세상을 뜰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연로한 나이 탓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 탓이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딸들과 애틋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아들을 낳으려다 무려 6번이나 딸을 낳았으니 딸이라면 지긋지긋한지도 몰랐다. 딸들은 딸들대로 어머니와 관계가 서먹하다. 딸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한 번씩 친정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갔을 뿐 누구 하나 살갑게 찾아와 정을 나누고 가는 딸이 없었다. 나는 어제 저녁 광주에 사는 6째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100세 생일이 3일 후라고 이야기했다. 누나는 시큰둥한 말투로 그러냐고 대답했다. 그래도 100세 생일인데 집으로 모셔올까 해. 구청에서도 조촐하게 기념 파티를 해준다고 했어. 웬만하면 누나들도 와주면 좋겠어. 그러지 뭐. 구청에서 파티를 한다고?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구청장이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하고 간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집안에서 판검사도 나오고 그래야 100세 잔치가 찌까번쩍 할 것 아니야. 사위 중에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그랬으면 됐지 뭐. 서울에 있는 셋째 누나는 기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니 친정에 다녀가는 게 무리일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셋째 누나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릴 때 친정에 방문한 셋째 누나는 아버지에게 폐악을 놓고 나서는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이 호루 아들놈의 새끼? 너 때문에 우리가 개밥그릇에 도토리 신세가 됐어. 알기나 아냐 이놈의 새끼야. 이 호루 아들놈의 새끼. 나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폐악질을 해대는 셋째 누나가 무서워 방 안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없이 엎드려 있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호루 아들놈의 새끼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나서 누나라는 존재가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부산에 사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려다 그만두었다. 교환 교수로 북경에 간 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돌아왔으면 먼저 전화를 했을 터였다. 동생은 나에게 경우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나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병원에서 바로 성남동 집으로 가려다 마음을 고쳐먹는다. 일부러 명촌교를 건너 태화강역 앞으로 해서 공업탑 쪽으로 달린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있는 삼산대로를 달리며 실내 백미러를 통해 어머니를 살펴본다.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열심히 내다보고 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집에 가는 길이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어머니가 소달구지에 일꾼들 새참을 싣고 오던 삼산들이에요. 삼산들 기억하시겠어요? 에이그,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무서워서 소달구지 못하는데. 어머니의 기억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게 분명하다. 멀쩡한 나의 기억으로도 예전에 논바닥이던 삼산들을 떠올리는 게 쉽지 않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지금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지만 예전에는 논바닥이었다. 삼산들에는 우리 집 논이 제법 많았었다. 삼산들에서 수확을 마치고 볏가마니를 실어 들여왔는데 창고에 가득 차고 남아 쌓아둘 공간이 없어 집이 묻힐 지경이었다. 삼산을 지나 공업탑으로 들어선 뒤 옥동으로 방향을 잡았다. 울주군청을 지나고 군부대를 지나 새로 청사를 지어 안전한 법원 앞길을 달렸다. 어머니, 여긴 어딘지 아세요? 나는 몰라요. 물어볼 게 있거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여기가 옥동이에요. 예전에 우리 산이 있던 곳이죠. 기억나세요? 우리 산? 어머니가 기억할 리 만무다.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무얼 더 기억해낼 수 있겠는가. 삼산의 너른 논과 지금 시청주에 있는 배과수원과 옥동 법원 앞의 산이 우리 집 땅이었다. 울산 시내에서는 내려라 하는 부잣집이었다. 지금까지 예전의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수천억 대를 훨씬 넘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큰 누나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재수가 없어 기운 것이라고 했다. 나는 어린 나이에도 분한 생각이 들었지만 뭐라고 항변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철이 좀 들고 나서 생각해보니 재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 탓이었던 것 같았다. 거기에 누나들이 일조를 했다. 시집을 보낼 때마다 논마지기씩 팔아야 했고 시집을 간 뒤에도 뻔질나게 친정에 드나들며 값나가는 물건들을 챙겨갔다. 가을 추수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친정에 나타나 쌀가마니를 바리바리 실어갔다. 알곡은 누나들이 실어가고 가뿐한 왕겨 가마니만 마당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다. 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논떼기를 하나 떼어 팔고 나면 어김없이 누나들이 들이닥쳐 등록금을 대고 난 나머지 돈을 챙겨갔다. 워낙 드세게 나대는 딸들을 아버지도 감당할 수 없었다. 딸들이 드세게 나대는 데는 아버지의 잘못도 없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살구나무가 서 있는 마당가에 차를 세웠다. 화사하게 꽃을 피웠던 살구나무가 연두빛 이파리를 삐죽삐죽 내밀고 있다. 살구나무는 내가 어렸을 때도 제법 그늘이 깊었었다. 그러니 수령이 100년을 좋게 넘긴 것 같다. 예전엔 이웃 사람들이 우리 집을 살구나무집이라고 불렀었다. 어머니는 19에 시집을 와서 100세까지 살았으니 80년을 이 집에서 산 것이었다. 어찌 80년 동안 지켜본 나무를 기억하지 못할까?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잠시 살구나무 그늘에 세워놓는다. 어머니, 이 살구나무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살구나무를 올려다본다. 순간 살구 열매가 떨어져 이마에 닿은 것처럼 어머니의 몸이 흠칫하는 게 보인다. 살구나무에서 시선을 거두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뭔가 작은 기억 하나가 돌아온 게 분명하다. 여기 있던 우물은 어디 갔지? 드디어 살구나무 아래에 있던 펌프를 기억해낸 것이다. 주차장을 넓히느라 우물을 메워버리고 녹슨 펌프를 뽑아내버린 게 후회스럽다. 무더운 여름날 밤에 어머니는 우통을 벗고 목물을 하곤 했다. 내가 펌프질을 하고 나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등을 문질러 주었다. 그때 나는 실하게 늘어진 어머니의 젖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지어낸 기억이 아니다. 어머니는 분명 차가운 펌프물이 쏟아지는 우물가에 우통을 벗고 맨몸으로 엎드려 있었다. 나는 차가워진 어머니의 젖을 만졌던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 여기 있던 펌프물에 목물하던 거 생각나세요? 그럼 생각나고 말고요. 우리 아들이 펌프질을 해주었더랬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영진이지. 어머니, 제가 영진이에요. 어머니 아들 영진이. 어머니가 잠시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에이, 우리 영진이는 훨씬 인물이 좋은데. 판사거든, 우리 아들이. 아들 어디 갔어요? 어딜 가긴, 미국에 갔지. 어머니의 기억은 미국으로 이민 간 5째 딸과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 내 동생과 법학과에 다녔던 나에 대한 기억을 한데 묶어서 판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사법시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나는 집을 떠나서 살아본 것이 대학 4년과 군대 3년이 전부였다. 나는 집을 떠나기만 하면 사나운 남자가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부와는 담쌓고 노는 데만 집중했다. 특히 음악하는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어울리던 무리들 중에는 지금 연예계에서 내려라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장으로 성공한 친구도 있었다. 나는 좋아하기만 했지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지금도 가끔씩 우리 집 건물 지하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 내려가서 색스폰 연주를 하곤 한다. 카페 사장놈도 건물 주인인 내가 한 번씩 분위기 맞춰 악기 연주를 해주는데 고마워하는 눈치라 꺼릴 것은 없다. 내가 대학 생활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내려온 것은 누나들 때문이었다. 대학 3학년 때 군에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졸업 시즌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사무도 지내기 전에 전쟁이 벌어졌다. 집 한 채를 남겨놓고 나머지 전답은 모두 팔아버린 터라 나누어 가질 재산이 없었는데 누나들은 마지막 남은 집마저 팔아서 나누어야 한다고 떼를 썼다. 당장 어머니와 나와 동생이 살아야 할 집이었다. 삼산이나 옥동의 땅을 팔 때는 잠잠했던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딸들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니들 눈에는 애미가 이 집 종년으로밖에 안 보이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누나를 죄다 뽑아놓을 테니 알아서들 해. 우라질 년들 같으니라고. 나도 놀라고 누나들도 놀랐다. 여태까지 그런 험한 욕설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사위들에게도 여편네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쑥맥들이라고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에게 폐악질을 해서 뜯어갔었는데 어머니의 묵인하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어머니의 험악한 욕설에 딸들은 아무 말 없이 물러갔다. 예전에 그 많던 전답들이 모두 사라지고 집 한 채만 달랑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남아있는 집 한 채가 볼품없는 오막살이 초가상간이 아니었다. 담장 밖에 채마밭까지 합치면 1000평 가까이 되었다. 나는 담장 밖의 채마밭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과 함께 그럭저럭 끼니를 해결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누나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친정 나들이를 끊다시피 했다. 얼마 후 구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새 도로가 나게 되면서 우리 집은 반쪽이 되었다. 채마밭이던 곳이 거의 도로 부지로 편입되며 우리 집은 대로변이 되었다. 보상받은 돈으로 5층 건물을 지었다.
건물 뒤편에 있던 오래된 살구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었다. 살구나무 아래서 조금 떨어져 있던 펌프 우물은 주차장 때문에 없앨 수밖에 없었다. 건물을 짓고 남은 돈으로 동생 영훈이의 대학 공부와 미국 유학 비용까지 댈 수 있었다. 영훈이는 미국 유학 후 모교에서 강사로 시작하여 교수가 되었고 결혼도 하여 아이들도 잘 키워냈다. 어머니의 여생은 남보기에 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줄곧 나와 함께 100세까지 살았으니 외롭게 산 세월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와 나는 단둘이서 100평도 넘는 5층 건물에서 함께 살았다. 방이 8개였고 거실은 운동장만큼 넓었다. 어머니는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가정부도 없이 넓은 집을 손수 관리하며 살았다. 일이 힘들 때면 버릇처럼 어디 가서 안 못 보는 과부라도 하나 데려오라고 했다. 어떤 때는 말 잘 듣는 외국인 며느리라도 들이자고 했지만 성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많이 알고 있었다. 나와 어머니의 방은 거실을 마주보고 있었다. 내가 가끔씩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에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서 함께 잠을 자곤 했다. 그럴 때면 한쪽 다리를 어머니의 허리에 걸치고 가슴을 거머쥐고 잠에 들곤 했다. 어머니의 가슴엔 90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잡히는 게 있었다. 내가 젖먹이 때 물고 잠들었던 통통하던 어머니의 젖가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피가 줄어갔다. 어머니가 손을 뻗어 살구나무를 가리킨다. 나는 휠체어를 밀어 어머니를 살구나무 아래로 데리고 간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손을 뻗어 살구나무 둥치를 어루만진다. 19에 시집을 와서 100세까지 살았으니 많은 추억이 서려있는 나무였다. 내가 어렸을 적에도 살구를 따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해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내려준 적도 있었다. 이 나무가 왜 여기에 서 있노? 이건 우리 나무인데. 어머니의 기억은 남아있기는 한데 마구 흩어지고 뭉뚱그려진 것 같다. 이 나무가 100년이 넘게 이 자리에 서 있었다고 설명해 보아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집으로 들어갈까요? 그래, 집으로 가. 우리 아들이 집에 왔으면 좋겠네.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구나무 아래서 어머니의 기억은 조금이나마 잊었던 조각들을 찾아낸 것 같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거실 한가운데 세운다. 어머니, 오랜만에 집에 오시니까 기분이 좋지요? 좋다 마다. 우리 같이 꽃차를 마셔볼까? 꽃차요? 응, 살구꽃차.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해 올게요. 나는 올해 살구나무가 꽃을 흐드러지게 피웠을 때 꽃차를 만들어 놓는다는 걸 깜빡했었다.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의 냉동실을 조심스럽게 열어본다. 급속 냉동칸을 열자 작년 봄에 얼려놓은 살구꽃이 남아있다. 안도감에 가슴을 살짝 쓸어내린다. 살구꽃이 들어있는 얼음덩이를 물에 담가놓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는다. 물이 끓는 시간에도 얼음 조각은 꼼짝 않고 있다. 따뜻한 물을 다기에 담아 녹차와 함께 거실 창가에 만들어 놓은 티박스로 간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들어올려 의자에 앉힌다. 티테이블에 앉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드디어 이 집 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집을 지을 때 일부러 거실 전면을 다실로 꾸민 것은 나이 든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예전에 살던 헌 집을 뜯어낼 때 창호지를 바른 문짝이며
박달나무로 만들었다는 빨래 다듬이까지 버리지 않고 챙겨놓았었다. 그 중에서 걸작이었던 것은 건너편 창고 처마에 매달아 놓았던 쟁기를 다실 전면에 배치해 놓은 것이었다. 봄이면 우리 집 머슴 아저씨가 논을 갈기 위해 지게에 지고 나가던 물건이었다. 집을 뜯을 때 폐기물로 그냥 버릴까 하다가 챙겨놓은 것이었다. 다실에 들여놓을 땐 나무에 콩기름을 칠하고 녹슬어 있는 보습도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았다. 언제라도 들고 나가 삼산들의 논을 갈아엎으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쟁기 위엔 마당에 곡식을 널거나 시원한 여름날 저녁에 저녁을 먹을 때 깔아놓던 멍석을 매달아 놓았다. 어머니는 다실에서 차를 마실 때마다 예전에 농사를 짓던 시절이 생각난다며 좋아했다. 소달구지에 새참을 씻고 삼산들에 갈 때가 제일 좋았어. 차를 마실 때마다 어머니가 하던 말이었다. 어머니가 추억하는 좋은 때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어린 딸들을 데리고 눈으로 새참을 실어 나르던 젊은 세댁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으리라. 얼음이 풀리는 동안 닭이들을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아놓는다. 적당한 크기의 닭완을 마른 행주로 살짝 감아 돌린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닭이를 다루는 내 손길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어쩌면 너는 손이 여자처럼 곱냐? 차를 우리는 네 손을 보면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노는 것 같아. 어머니는 언제나 내 손놀림에 취해 눈빛이 그윽해지곤 했다. 하긴 차를 입으로 마시는 것보다는 찻잔을 어루만지고 찬물이 제 색깔을 내며 우러나는 걸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즐거운 일이다. 얼음이 모두 녹은 차가운 물 위에 꽃몽우리 2개가 둥둥 떠 있다. 티스푼으로 꽃몽우리를 꺼내 따라 나온 찻잔 안에 넣는다. 어머니는 다소 긴장하는 눈빛으로 찻잔 안에 살구꽃 꽃몽우리를 들여다본다. 어머니의 찻잔에 담긴 꽃몽우리가 아주 천천히 잎을 벌린다. 꽃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기억도 얼어있던 눈꽃송이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잠시 후엔 활짝 핀 살구꽃 한 송이가 작은 찻잔 안에 가득 차는 느낌이 든다. 어머니의 눈길이 내 찻잔으로 건너온다. 꽃몽우리는 쉽게 벌어질 것 같지 않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늙은 애미하고 차를 마시느니 젊은 색시하고 마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고 했을 것이다. 너무 오래되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말이었다. 어머니와 오붓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에 전혀 피를 나누지 않은 낯선 여자가 내 아내라는 이유로 마구 자리를 헤집고 들어와 회방을 놓는다면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할라치면 예전에 친정에 찾아와 강짜를 부리던 누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6명의 누나가 하나같이 똑같았다.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자의 모습은 가면일 뿐이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전력 투구를 하는 누나들의 모습이 역겨웠다. 세상 모든 여자들의 머릿속엔 누나들과 똑같은 가증스런 요괴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결혼을 해서 이 집과 나와 어머니에게까지 주인 행세를 한다면 그런 불행이 어디 있을까 싶었다. 몸만 섞으면 자신의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지겹다. 그걸 피하기 위해 몸이 불편한 여자와 사귄 적이 있었다. 척추측만증으로 자세가 곧지 못한 여자였다. 몸이 불편한 만큼 마음이 한없이 겸손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여자는 몸을 섞기도 전에 필사적으로 나에게 매달렸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나의 측은지심에 사랑이 더해져서 무난한 결혼 생활이 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여자와 살을 섞어보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절교를 선언한 나에게 자신을 갖고 논 것이냐고 따지고 들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 뒤로 나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구 안에 찬물이 비어질 무렵 바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린다. 여러분이 지하층의 라이브 카페 사장이다. 얼른 거절 버튼을 눌러 벨소리를 끊어놓는다. 오랜만에 집에 온 어머니에게 쓸데없는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다. 아마도 카페에 새로운 아이가 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 집 건물 지하에 있는 라이브 카페는 내가 한참 잘 나가던 때의 후배가 경영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나만 보면 허리를 90도 각도로 구부려 인사를 하는 재미있는 친구였다. 지하 전체를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으니 그럴만했다. 나는 지하에서 나오는 새보다는 나의 놀이터쯤으로 생각했다. 가끔씩 들러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걸로 만족했다. 카페 사장 녀석은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을 가진 내가 한 번씩 놀아주는 걸 오히려 좋아했다. 출연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가수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녀석은 나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선물을 보냈다. 카페의 아가씨를 새로 들일 때마다 나에게 인사를 보냈다. 아마도 잘 보이면 이 건물 사모님이 될 수도 있다고 꼬드겨서 보내는 것 같았다. 오늘은 굳이 젊은 계집애를 집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간병인이 다가와 욕조 안에 더운 물을 가득 받아놓았다고 보고를 한다. 아직도 어머니는 옛적에 우리 집 툇마루에 앉아있는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나마나 가을거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쳐들어와 나락가마니를 몽땅 드러내가던 드센 딸들의 모습까지 기억해내었을 것이다. 딸들이 소란을 피우고 지나간 우리 집 마당엔 왕겨 가마니만 덩그마니 남아있곤 했다. 알곡은 딸들의 손에 방앗간으로 팔려갔다. 딸들의 그런 폐악질을 제지할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의 묵인과 나의 존재 때문인지도 몰랐다. 호루 아들놈의 새끼. 셋째 누나는 노골적으로 나를 노려보며 누나를 불아렸다. 어린 탓도 있었지만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호루 자식이란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 집 이웃에 김마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쁜 농번기에는 우리 집에 품을 팔러 오곤 했었다. 하루는 내가 그 집 돌담 위에 앉아있는 참새를 잡아보겠다고 던진 돌이 장독대 가운데 있는 간장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다. 가득 담겨있던 간장독이 깨지자 온 동네에 간장 냄새가 진동했다. 간장은 한 번 담가 2년을 두고 먹어야 하는 중요한 양식이었다. 이 호루 아들 놈의 새끼. 내가 누나들 외에 바깥 사람에게 처음 들어본 말이었다. 마침 우리 집 대문을 나서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다. 닫았던 대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다 나온 어머니의 손에 절구공이가 들려 있었다. 이 상놈이 양반집 아들더러 뭐라. 어머니는 다짜고짜 김말식 씨를 향해 절구공이를 휘둘렀다. 어머니의 기습에 놀란 김말식 씨가 주랭랑을 놓았다. 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했던지 깨진 간장독 옆에 멀쩡한 장독 하나를 절구공이로 내리쳤다. 된장이 들어있던 독이었다. 그걸로 분이 풀렸는지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너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놈이 있거든. 불화를 걷어차거라. 쑥맥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나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호로 아들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병자호란 때 떼놈들한테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자들을 환양년이라 했는데 그 환양년이 낳은 아이를 호로 자식이라 불렀다 했다. 한마디로 아비도 모르는 자식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나는 내가 왜 호로 자식이란 말을 들어야 하나 의문이 들었다.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었다. 간병인이 어머니를 소파에 눕힌 뒤 옷을 벗긴다. 뼈 위에 가죽만 붙어있는 어머니의 몸이 드러난다. 아직까지 부끄러움을 아는지 어머니가 손으로 아랫도리와 가슴을 가린다. 수건으로 앞을 가린 뒤 가뿐하게 들어올려 욕실 안으로 데려가 욕조 안에 밀어넣는다. 따뜻한 물의 온도가 발에 감긴다. 예전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한 온도다. 간병인이 나와 자리를 바꾸어 어머니의 몸을 씻기기 시작한다. 나는 잠시 욕실에서 나와 아까 마시던 찻잔들을 정리해 넣는다. 찻장에 올려진 동그란 다관의 곡선이 한 번 더 눈길을 잡아당긴다. 눈부신 백잣빛이 참 곱다. 어머니가 몸을 씻는 동안 소파에 앉아 지하 라이브 카페 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는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허리를 연신 굽히면서 전화를 받는 녀석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사장님 잠깐 내려오시죠? 오늘 참 아내가 새로 왔습니다. 사장님께 인사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알았어. 어머니가 오셔서 좀 이따가 내려가도록 하지. 그리고 말이야, 내일 모레가 우리 어머니 100세 생신인데 점심에 거기 잠깐 자리 좀 내줬으면 해. 어머니에게 노래 한 곡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지? 괜찮고 말고요. 걱정 마십시오. 애들도 다 불러놓고 준비해놓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녀석이다. 내가 밴드를 결성해 울산 바닥에 밤무대를 휘젓고 다닐 때 꼬맹이로 따라다니던 녀석이다. 눈치 하나는 빨라서 어딜 가나 적응이 빨랐다. 라이브 카페에 일하러 온 아가씨가 뭐하러 건물 주인에게까지 인사하러 오고 싶어 하겠는가. 일부러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녀석이 만들어낸 말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녀석의 충성심 때문에 후되게 당한 적도 있었다.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를 받았다가 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에 불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아이는 경찰관에게 건물 5층에 불려가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카페 사장 녀석은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경찰관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행위는 넘어가 줄 수 있는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나만 된통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아이를 성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낸들 알겠습니까? 얘가 나와 성관계를 했다면 내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맞춰보라고 하시죠. 내 가슴에 손바닥만한 커다란 검은 반점이 있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죠. 경찰관이 아이에게 어느 쪽에 반점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아이는 왼쪽이라고 대답했다. 경찰관은 나에게 가슴을 보이라고 했다. 나는 아이의 웃옷을 훌렁 벗어 보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 몸매가 훤하게 드러났다. 나는 일부러 두 손을 모은 뒤 힘을 주어서 가슴 근육을 도드라지게 만들어 보였다. 반점 같은 것은 없었다. 학교도 빼먹고 술집을 들락거리는 이런 못된 애들 때문에 내가 이런 데 끌려와서 이런 짓을 해보여야겠습니까? 이번엔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의 낯빛이 변했다.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입니까? 이번에는 카페 사장 녀석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그걸로 사건은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손에 땀이 나던 일이었다. 나는 헬스로 단련된 몸이지만 여자들 앞에서 함부로 옷을 벗는 일은 없었다. 그날도 아이의 가슴만 몇 번 쓰다듬어 보고 돌려보냈었다. 아직 가슴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 흥미가 당기지 않았던 탓이었다. 세상에서 내가 보았던 가슴 중에서 제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섯째 누나의 가슴이었다. 여섯째 누나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시집을 갔다. 그 해 이른 봄에 결혼식을 하고 다음해 봄에 아이를 낳으러 친정에 왔다. 그때는 병원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해산을 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걸 보았다. 나보다 8살이 아래인 조카가 탐스럽게 젖을 빨았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아이의 젖을 담고 있는 여자의 가슴이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표독스러운 셋째 누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가슴이 있다는 사실은 존경스러웠다. 여자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어린 조카를 제치고 누나에게 달려들어 마구 젖을 파고 싶었다. 그때 보았던 여섯째 누나의 젖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불쑥불쑥 뇌리에 떠오르곤 했다. 나는 몸을 다 씻은 어머니를 욕조에서 드러내 거실 소파에 옮겨 놓는다. 간병인이 어머니의 몸에 남아있는 물기를 마저 닦아내고 가벼운 실내 가운을 입힌다. 어머니의 몸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던 간병인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헤집어 본다. 이제 제법 검은 머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몇 달 지나면 완전히 검은 머리가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축하해요. 축하는 뭘 망축하구로. 아니에요. 이러다간 새색시가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어머니를 번쩍 들어올려 방으로 간다. 어머니의 널찍한 킹사이즈 침대에 어머니를 내려놓는다. 어머니가 어린 계집처럼 배시시 웃는다. 새색시는 좀 그렇고 내 어린 시절의 어머니로 되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한 방을 같이 썼다. 안방에서 작은 쪽문으로 연결된 윗방이 나와 어머니가 지내던 방이었다. 안방에는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어머니가 딸만 6을 낳고 7번째를 유산하고 나자 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작은 어머니를 들였다. 작은 어머니는 부산에서 데려왔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술집에서 데려왔다고 수군거렸다. 나는 나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내 동생 영훈이를 낳은 작은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지 나와 함께 윗방에서 젖을 내주던 어머니가 친어머니인지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안방을 젊은 여자에게 내어준 뒤 윗방에서 나를 끌어안고 밤을 샜다. 세월이 한참이나 흐른 뒤에야 나는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 동생 영훈이 어머니도 영훈이가 30살 되던 때에 삼산에 있는 단마지기 농값을 보상으로 받고 집을 나갔다. 영훈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뒤에 제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했는데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나에게 한 것으로 보아 분명 내 친어머니는 아니었다. 내 출생의 비밀이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였다. 누나들은 집 한 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걸 마저 가르자고 대들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장남인 내가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셋째 누나가 두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다. 너는 이 집 장남이 아니야. 엄연히 따지면 영훈이가 장남이지. 너는 우리하고 피도 한 방울 나누지 않았어. 호루 아들놈의 새끼를 증명해 보이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술집에서 임신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만 낳게 하고 보냈다는 것이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집의 종노릇을 해야 해. 근본도 없는 걸 데려다 키워주고 공부까지 시켰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받아먹은 걸 갚아. 나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내가 아버지도 모르는 호루 자식이라니. 알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을 치받았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를 팽개치고 떠난 친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친어머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제 친어머니가 저에게 젖은 먹였나요? 젖이라도 먹이고 갔으면 좀 좋았겠니. 너는 내 젖을 먹고 컸어. 늙은 내가 젖이 나왔겠니? 아무리 빨아도 젖이 안 나오니까 목이 터져라고 울었지. 아마 그래서 네가 노래를 잘하는 걸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는 젖보다 진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비시시 웃는 어머니 얼굴이 평화롭다. 100세까지 장수했던 비밀이 무던하고 순박한 마음 씀씀이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술을 갖다 댄다. 어머니가 여윈 양팔을 들어올려 내 어깨를 감쌌는다. 나는 가운을 제치고 어머니의 말라빠진 젖꼭지를 입술로 살짝 깨문다. 어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어머니의 머리가 까맣게 올라오고 없어졌던 치아가 새로 나고 벌써 50년 전에 멈추었던 생리가 시작되어 다시 소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가늘고 뼈만 남은 손가락이 슬그머니 정수리로 올라와 드문드문 빠지기 시작하는 내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긴다. 나는 어머니의 빈 젖을 한 입 덥석 문다.